출근길 바쁜 현대인들의 손에는 스타벅스 컵이 들려있고 스타벅스 매장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커피 브랜드는 수없이 많은데 왜 하필 스타벅스가 이렇게까지 성장한 걸까? 이 비싼 커피를 사람들이 기꺼이 사 마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부터 스타벅스가 어떻게 커피 한 잔으로 우리를 중독시킬 수 있었는지 그 황금 레시피를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지도는 광화문역 근처의 스타벅스를 검색한 결과입니다. 놀랍게도 각 출구에서 2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스타벅스가 무려 6개나 있죠. 어차피 같은 브랜드인데 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여러 개의 매장을 두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이런 입지 전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소비자 행동 연구를 기반으로 한 치밀한 전략입니다. 스타벅스가 매장을 오픈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는 유동인구입니다. 보통 도심의 업무지구나 역세권 또는 대형 쇼핑몰 등 사람들이 항상 많은 곳이 첫 번째 타깃이고, 대학가나 관광지처럼 사람들이 꾸준히 몰리는 곳, 더 나아가서 자동차로 접근이 쉬운 곳도 타겟 장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핵심 지역에 한두 개의 매장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매장을 밀집시키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런 전략을 클러스터링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브랜드 노출을 극대화해서 소비자가 어디서든 쉽게 스타벅스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이미 스타벅스가 여러 개 입점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사의 진입을 막을 수 있는 역할도 합니다. 또한 특정 매장에서 줄이 길 경우 바로 옆 매장으로 이동해서 대기 시간을 줄일 수도 있죠. 광화문역뿐만 아니라 강남역 반경 500m 내에는 무려 13개의 스타벅스 매장이 운영 중일 정도로 스타벅스는 이 클러스터링 전략을 적극 활용합니다. 유동인구를 파악했다면 그 다음으로는 해당 지역에 맞는 매장을 입점하는 전략을 세웁니다. 보통 일반적인 매장을 많이 입점시키긴 하지만 소비자의 소득 수준이나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매장의 컨셉이 바뀌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은 일반 스타벅스 매장보다 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고품질 원두로 고객들을 유혹합니다. 이런 매장은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보통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청담이나 강남 같은 지역에 입점해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보통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지역에 입점을 하곤 하지만 전 세계로 확장해서 살펴보면 또 다릅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기 때문에 자동차 중심의 생활 방식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의 입점 위치도 차량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데요. 출퇴근 시간에 빠르게 커피를 구매할 수 있도록 너무 도심보다는 교외 주거지역과 도로변에 매장이 많이 있죠.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 드라이브스루 주문량이 급증했기 때문에 스타벅스는 미국의 신규 매장 80%를 드라이브스루 매장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으로 넘어가면 중국은 음식 배달 서비스가 매우 발달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런 배달은 커피도 예외는 아닌데 스타벅스는 중국에서 배달만을 전용으로 하는 매장을 운영 중이기도 하죠. 따라서 배달이 많은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지역에서는 기존 매장보다 배달 전용 매장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은 대중교통 이용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스타벅스는 이에 맞춘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지하철역과 대학가에 집중적으로 매장을 배치해서 도심 내 밀집도를 높이는 전략을 사용 중이죠. 예를 들어 서울 강남이나 홍대 또는 도쿄 신주쿠나 시부야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한 블록마다 스타벅스 매장이 존재할 정도로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종합해서 보자면 스타벅스의 매장 입지는 단순히 여기 사람 많아 보이니까 가게 되자 식의 감과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소비자 패턴 파악, 그리고 지역 맞춤형 전략을 활용해서 최적의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죠. 단순히 커피를 판다는 것으로는 세계적인 브랜드가 될 수 없습니다. 스타벅스는 기존 카페들과는 전혀 다른 전략을 사용해서 전 세계적으로 성장했는데, 그중 첫 번째 전략이 바로 제3의 공간 전략입니다. 우리는 보통 집과 직장을 오가며 하루를 보내는데 스타벅스는 그 사이에 편히 머물 수 있는 세 번째 공간에 주목했습니다. 이 공간에서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편안하게 쉬고 책을 읽고 심지어 업무까지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했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머물고 싶어 하려면 어떤 요소가 필요할까요? 스타벅스는 이에 맞춰 아늑한 소파와 은은한 조명, 감미로운 음악을 배치해 매장 분위기를 조성했고,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더 있는데 바로 무료 와이파이와 콘센트입니다. 이제는 카페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이었죠. 이러한 편의 요소 덕분에 직장인들과 학생들이 스타벅스로 유입되었고, 매장에서 오랜 시간 머무르며 추가 구매를 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스타벅스 매장 평균 체류 시간은 약 45분으로 일반 카페보다 10분에서 15분 정도 더 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공간을 만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저절로 찾아오진 않습니다. 바로 홍보를 해야 하죠. 그리고 스타벅스는 TV 광고를 거의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자연스럽게 스타벅스를 찾아옵니다. 바로 스타벅스의 마케팅 전략인 SNS 입소문 전략 때문인데요.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 스타벅스를 해시태그한 수많은 게시물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시즌 한정 메뉴의 경우 해당 시기에 게시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사람들은 한정판 메뉴를 경험하고 싶어하고 이를 SNS에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스타벅스가 홍보되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스타벅스가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트렌디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자리 잡은 이유 중 하나이죠.
하지만 스타벅스의 전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타벅스가 단순히 카페가 아닌 경험을 파는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개인 맞춤 서비스입니다. 스타벅스에 가면 자신의 취향에 맞게 음료를 커스텀할 수 있는 것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유의 종류부터 시럽의 개수, 얼음의 양까지 디테일한 조정이 가능한데, 이렇게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질수록 나만의 음료라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객들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브랜드와 함께 제품을 만들어가는 참여자가 되고, 이렇게 개인 맞춤형 경험을 제공할수록 소비자들은 브랜드에 대한 애착을 가지며 결과적으로 스타벅스의 충성 고객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스타벅스가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 또 다른 핵심 전략, 바로 리워드 시스템입니다. 스타벅스 멤버십 앱을 사용하면 리워드를 적립할 수 있고, 적립한 포인트로 무료 음료를 받을 수 있죠. 얼핏 보면 단순한 혜택 같지만 사실 이 시스템은 고객들이 스타벅스를 습관처럼 찾도록 만드는 강력한 유인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줄 서서 기다릴 필요 없이 미리 주문한 뒤 매장에 도착하면 바로 픽업하는 사이렌 오더 역시 중요하죠. 편리하다는 장점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데요. 여기엔 더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빠른 주문을 돕는 게 아니라 고객이 어떤 메뉴를 언제 얼마나 자주 구매하는지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죠. 이 데이터는 고객 맞춤형 프로모션과 혜택을 설계할 때 활용되는데, 예를 들어 특정 고객에게 자주 마시는 음료 20% 할인 같은 완전히 개인화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고객들은 자연스럽게 다시 스타벅스를 찾게 되고, 스타벅스는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됩니다. 단순한 리워드 시스템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고객 유지 전략인 것이죠. 이처럼 스타벅스는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세계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는 데 성공했지만, 항상 순탄한 길만 걸어온 것은 아닙니다. 스타벅스에게도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2000년대 중후반, 스타벅스는 미국 내 매장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며 성장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도심의 주요 거점뿐만 아니라 거의 한 블록마다 매장이 들어설 정도로 사업세가 빠르게 확장됐죠. 하지만 문제는 너무 많은 매장이 생기면서 브랜드의 희소성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스타벅스가 어디에나 있다는 것은 편리했지만 동시에 프리미엄 카페라는 브랜드 가치가 점점 퇴색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고객들은 더 이상 스타벅스를 특별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고, 브랜드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또한 무리한 확장은 카니발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즉, 새로 생긴 매장이 기존 매장의 고객을 빼앗으며 서로의 매출을 갉아먹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그 결과 점포당 매출이 감소하며 스타벅스 전체 수익성까지 악화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지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는데요. 경기 침체로 인해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스타벅스의 비싼 커피 대신 맥도날드나 던킨도너츠 같은 저렴한 커피 브랜드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죠. 이런 외부 상황의 변화는 스타벅스의 실적에 직격탄을 날렸고, 주가는 2006년 최고점 대비 80% 이상 폭락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게 됩니다.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스타벅스의 창업자인 하워드 슐츠가 다시 경영 전면에 나섰고, 스타벅스를 되살리기 위해 몇 가지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슐츠가 가장 먼저 단행한 것은 구조조정이었습니다. 미국 내 매장 600개를 폐점하며 비효율적인 매장을 과감히 정리했는데, 특히 수익성이 낮거나 기존 매장과의 간섭이 심한 매장을 우선적으로 폐쇄했죠. 물론 이런 대규모 폐점 조치에 직원들의 반발이 없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타벅스는 단순한 해고가 아닌 최대한 직원들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가능한 선에서 직원을 다른 매장으로 전환하여 해고를 막으려 했고, 해고된 직원들에게는 퇴직금과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했죠.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많은 기업들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직원 복지를 고려한 스타벅스의 구조조정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슐츠는 프리미엄 카페의 가치를 되찾기 위해 브랜드 정체성을 다시 정립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스타벅스는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공간이 아니라 고객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공간이라는 본래 철학을 되살리려고 했죠. 이를 위해 직원 교육과 품질 개선에 집중했는데, 바리스타들의 커피 제조 기술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었고, 고객 서비스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불필요하게 늘어난 메뉴를 단순화하고, 어두운 우드톤과 따뜻한 조명을 활용해 보다 아늑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매장 인테리어를 통일했죠. 이러한 변화들은 차츰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스타벅스의 실적은 점진적으로 회복되었고, 위기로부터 불과 2년 뒤인 2010년, 스타벅스는 다시 성장 궤도에 오르며 브랜드 가치와 수익성을 모두 회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후로도 스타벅스는 계속해서 혁신을 거듭하며 오늘날까지 글로벌 커피 시장을 선도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죠.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브랜드라서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스타벅스의 역사는 변화에 적응한 기업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는 옛말을 적용하면 정말 강한 기업 중 하나인 셈이죠. 매장의 입지 선정부터 제3의 공간 전략, 그리고 SNS를 적극 활용한 마케팅까지,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면서 스타벅스는 단순한 커피 브랜드를 넘어 하나의 문화적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스타벅스는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진화할 것이고, 우리는 이 변화 속에서 또 어떤 혁신적인 모습을 보게 될까요? 스타벅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세상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